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게스트이신 저희 장재웅 님이 들고 온 시티즌4 영화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티즌4를 들고 오신 동기가 뭡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자기 검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 자기 검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도 그 감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그런 데서 오는 자유에 대한 억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 네. 파놉티콘 같은 거? 그럼 일단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영화는 시티즌4고요. 감독은 로라 포이트러스입니다. 2015년 미국 아카데미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 각종 비평가 협회, 감독 조합 등등에서 장편 다큐 관련된 부분의 상을 모두 휩쓸었어요. 그럼 2015년에 시티즌4 미만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로라 포이트러스고 전작으로는 마이 컨트리 마이 컨트리, 서약, 시티즌4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원래는 요리사가 되려고 했다가 어떤 과정 때문에 요리에 흥미를 잃고 다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맨 처음 만들게 된 다큐 영화가 플래그 워즈라고 하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도시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 사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쪽에 모여서 살게끔 해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문화적이나 예술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야.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이걸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첫 작품이고 이 작품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 각종 영화제에 초청도 받고 수상도 하고 에미상 후보로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만든 영화가 안보에 대한 3부작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시티즌4가 그 세 번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에 마이 컨트리 마이 컨트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이게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고 이 작품이 뭐냐면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점령했잖아. 거기에서 사는 이라크인들의 삶에 대한 영화를 다큐로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랐고 선댄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촬영 부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더 오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뭐냐면 미국 테러하고 전쟁 때문에 휘말린 예멘 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이 촬영 때문에 미국에서 위험인물로 지목이 됐나봐. 그래서 실제로 억류당하기도 하고 공항에서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시티즌4를 제작하게 됐지. 근데 이 시티즌4를 제작하게 된 게 재밌더라고 사연이. 그러니까 시티즌4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이미 국가안보국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다루면서. 그래서 32년간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윌리엄 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시티즌4라고 하는 아이디로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국가안보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홍콩으로 날아가서 촬영하게 되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시작된 거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시티즌4를 만들기 전에 스텔라 윈드 프로젝트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대. 스텔라 윈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처음에는 간첩을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인데 2001년도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체계로 바뀌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마침 스노든에게 연락이 와서 시티즌4 영화를 제작하게 된 거지. 그 정도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사실 다큐멘터리라 뭐 주연 배우 얘기하기가 뭐 하긴 한데 주연 배우는 잘 알려져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그리고 그렌 그린왈드. 이 정도로 기본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로라 포이터러스 감독은 2년 동안 정부 감시에 대한 영화를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티즌4라고 하는 아이디로 에드워드 스노든이 접촉을 해왔습니다. 스노든은 자신이 정보기관의 수석 분석가이며 미국 국가안보국의 미국인 대량 감시를 폭로하겠다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이트러스와 그린왈드는 홍콩에 있는 스노우든을 만나서 NSA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단 재용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프리즌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프리즘 프로젝트는 정보 분석 프로그램이죠. 정보 분석하는데 이게 어떤 정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개인의 정보라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해외 쪽 다른 국가에 있는 정보들까지 다시 다 수집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래? 보스턴 마라톤 사건도 이미 이런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행했던 건데 막지를 못했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필요한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거죠.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도 몰랐을 이야기인 거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쵸.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였나? 네.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 사건에 대입해보면 참 좋은 영화라고 보여져. 왜냐면은 그걸 악용한 사례거든. 그 옛날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게 지금은 굉장히 더 편하게 작동하는 느낌인 거지. 동기도 확실한 거고. 뭐 우리나라도 그거에 멀지 않지. 작년에만 해도 카톡 시찰도 있었고. 아니 그리고 한국은 이미 대국민 감시가 오래 진행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만 해도 한국에밖에 없는 제도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주민등록하면서 지문날이 하잖아. 이것도 한국에밖에 없는 제도라고. 다른 나라는 지문 안 찍어? 아 그래? 지문 찍으면 인권 침해라고 존나 욕먹는다고. 아 그래? 한국에서는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애초에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감시를 당하고 살아온 거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CCTV 같은 거 한국만큼 그렇지. CCTV 이곳저곳에 잘 설치된 나라 어디 있어? 영국 다들 같은 바라고 경우. 있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 사실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니 뭐 NSA 뭐 애국자법이니 등등 아무리 꺼내와봤자 한국만큼 감시받고 살진 않지 미국 애들이. 아 그렇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경이 오픈되어 있는 국가고 캐나다든 멕시코든 넘어갈 수 있는 나라고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나라 땅 자체도 존나 넓고. 근데 한국은 관리하기가 편하지. 일단 입국자 자체가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니까 뭐 휴전선에서 넘어오는 케이스 아니면은 일단 육상 교통으로 넘어올 수가 없고 없으니까.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유입과 유출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국민과 외국인들이 등록되어 있고 지문 날인이 되어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1인 1기기 쓰고 있고 이러면은 뭐 맞아, 감시를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감시가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의 시스템이지. 그래서 프리즘 프로젝트 하면은 미국 얘기라서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현대 국가 특히 한국에서 감시는 일상이라는 거. 확실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가 한참 악용하고 한참 이야기가 많이 시간이 지난 것 같기도 해.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종북이나 빨갱이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은 답 없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중에 송환? 사실 이전향 장기술에 대한 영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해 벌인 이야기가 동기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게 그리고 카카오톡이야 최근에 나온 거지만 이미 PC통신 시절에 한 20년 전에 나우누리 같은 데서도 안기부에 이용자들 데이터 이미 주고 있다고 이런 얘기 한참 돌았어. 그게 뭐 벌써 20년 전이니 뭐. 이미 인터넷이 시작되기 전에도 사이버 감찰이나 감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스노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거기서 일을 했고 도덕적인 윤리관 때문에 뛰쳐나와서 사람들한테 알려버린 거잖아. 이 사람도 그럼 결국에는 재웅이와 비슷한 직업일 거 아니야. 재웅이가 스노우든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스노우든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입장이었을 때 재웅이가 그런 선택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이게 일단은 다시는 자기 고향에 갈 수 없을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니까. 그치, 미래도 불투명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사람 봤을 땐 원래 군인이었단 말이야. 군인을 하려다가 다쳐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거기서 이제 왔을 게리
그런 게 되게 컸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찾아봤었는데 음. 오바마가 되기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를. 그래서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오바마 되고 나서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내부 고발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영화도 보면은 힘줘서 만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린왈드랑 스노든이 대화를 할 때 종이에 써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다음에 이거에 가장 정보의 최결정권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처음에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찢은 종이에서도 한 번 더 보여주잖아. 그리고 나서 되게 충격받아하는 스노든의 얼굴을 보면은 국가와 국민의 감시와 통제 그런 커다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스노든이 갖고 있는 그 신념들이 무너졌을 때 그 표정을 보면은 개인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의 느낌인 것 같아서 의미심장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명언이 꽤 있더라고. 그러면은 영화 내적인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영화 참 개발자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디자이너잖아. 디자이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를 볼 때 뭔가 화려한 시각 효과? 뭔가 이런 뭐지 이렇게 막 그 장면도 있었잖아. 뭐 패스워드 칠 때 보면은 이불 속 같은 걸로 뒤집어 들어가고 막 패스워드 치잖아.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좀 더 화면적으로 재미나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만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 코드 계속 막 올라가고 암호화된 거. 그런 거 보면서 영화 좀 개발자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 형식적으로 두서질 건 없지 사실. 이거는 스크립트만 추출해도 충분한 다큐가 아닌가. 시각적인 요소가 두서지는 게 거의 없고. 그래서 시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건 자체 그리고 소재 자체를 전달하려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네. 그러니까 뭐 영화적인 표현 방법으로 봤을 때 색다르거나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만한 거는 부족한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한 데는 이것을 폭로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널리즘 수상이라고 봐야지. 다큐멘터리나 영화적인 수상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적이고 정치적인 혹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수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면을 봤을 때 나도 확실히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은 내가 얼마 전에 스키장을 갔어. 리프트에 타잖아. 근데 리프트의 오른쪽에 동남아시아 쪽의 외국인인 분이 타신 거야. 그래서 나는 헬로우 막 이러면서 Where from? 이랬어.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한국말 해갖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랬더니 나 여기 유학하고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더라고. 남자분인데 베트남 분이더라고. 막 내가 막 진짜고 이러면서 나 베트남 온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정치 얘기를 했어. 최순실 이야기 좀 아시냐고. 그러니까 잘 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외국인한테 알려지는 게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 나라에선 이게 너무나도 부럽대. 그렇게 부패한 사실을 알았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지. 나는 벌써 부끄럽고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선 그런 사실을 알아도 국민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입장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 가까운 북한만 봐도 그렇지. 근데 미국도 사실 이런 지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밝혀진 거잖아. 그 다음에 행보가 재미있다는 거지.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을 때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고 실제로 뭐 1월달쯤에 스노우든이라고 하는 조셉 고든 레빗이 주연으로 하는 영화도 나올 테고 우리는 뭐야?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영화 만들었다고 그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상영한다 그러니까 영화제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 좀 부럽긴 하더라고. 예를 들면 그거지. 스노든이라고 하는 작품이 1월달에 나올 텐데 조셉 고든 레빗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야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미국의 분위기가 부럽다는 생각이 내심 들더라고. 그리고 시티즌4가 비평적으로 이런저런 조명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느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 결국에는 오바마는 지금 미국의 아이콘처럼 됐잖아. 그치. 아이젠하워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는 최상급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프리즌 프로젝트라든지 NSA의 행태 같은 것들이 오바마 개인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지 막상. 결국에는 프리즌 프로젝트의 폭로는 그 당시에는 영향을 행사하긴 했지만 시간 좀 지나니까 알고는 있지만 뭐 그게 큰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스노든 때문에 지금 국가 안보가 위기에 빠질 뻔하지 않았냐?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세계 강대국들과 경쟁하는 입장이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뺏길 수도 있는 위기인데 이런 안보 문제 때문에 걔네들에게 약점을 제공하고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 사실은 그게 훨씬 재밌는 부분들이지. 이 다큐에서 그런 다각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국가 행정이 저지르는 독단적인 행태라든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정 같은 거는 솔직히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나쁘다 이거에 떠나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 담론화를 시키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서 그 이전에 미국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프리즌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수권법인이 해가지고 9.11부터 이어진 미국의 그 인권 침해 진행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 여론 혹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꼭 그런 것들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서 탐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낙인 같은 걸 아주 당연하게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CCTV 같은 것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인권인식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국가의 독단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 비근한 예로는 지금 유럽에서 난민 사태가 촉발되면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통제 정책이나 감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윤리의 문제로 환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태를 맞이한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사실이 벌어졌을 때 그게 어디에서는 정말 이렇게 들고 일어설 만한 문제인 거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한데? 라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있을 이야기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스미스가 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냄비 끓듯이 여론이 끓고 난 다음에 다시 죽은 거는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고. 그게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왔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까도 파노티콘 얘기를 잠깐 나왔었는데 예. 파노티콘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교도소 설계라고 보면 돼. 가운데 감시탑을 하나 놓고 주위에다 죄수를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은 감시탑은 어두워. 그래서 죄수들은 감시탑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행동 자체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검열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 봐도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육이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론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 단순하게만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선생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편하려면은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치. 그게 국가랑 비슷해. 관리하기 편한 상대인 거지. 그렇지. 그러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내가 뭐 우스갯소리로 들은 거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신용카드, 핸드폰, 인터넷에서 로그인 그것만 안 하면은 정말 늦게 잡힐 거라고 하더라고. 잡히긴 분명히 잡히는데 뭐 하루 만에 잡히느냐 일주일 만에 잡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뭐 핸드폰 쓰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더 심해. 왜냐면은 요즘 보면은 알겠지만은 자기 핸드폰으로 명의가 있지 않으면은 온라인으로 뭔가 하기가 힘들어. 맞아. 국가에서 핸드폰비 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나는 불쾌하거든. 나태한 시스템이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내가 핸드폰 회사에 돈 내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핸드폰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지. 핸드폰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 온라인상에서.
그거 자체가 웃기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파놉티콘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예술 쪽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이. 왜냐면은 지금 영화만 봐도 등급이 나뉘잖아. 나이 제한으로 해서 그런 거 자체도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좀 꺾는다고 생각하거든. 19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를 만들려고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만들다 보니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국가에서 사람들한테 꼭 감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시 생각했었던 것들을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돼. 아까 한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 해볼 수가 있지. 국가 입장에서는 통치력이 확보돼야 되니까 행정 능력이 확보돼야 되니까 이런저런 감시를 꾀야 하고 혹은 꼭 감시가 아니더라도 국민에 대한 억압 수단을 이거저거 고안한단 말이야. 뭐 대표적으로 경찰이 있고 상비군이 있지. 종교도 될 수 있고 법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그래서 근데 초기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아담 스미스라든가 그런 일단의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의 상비군과 경찰과 행정 체계를 통해서 반란이나 소요를 진압하기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의 자유를 그리 억압하고 일일이 구속하려 들 필요가 없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강제하기 쉬운 사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유를 허용해도 된다. 난 요지로 자유주의를 고수했거든. 이 말인즉슨 국가가 국민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하나로 이어진 거고 도리어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국민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 이 역설이 아까 얘기한 거하고도 맞다는 것이 국가에서 이런저런 프리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지문 날인이라든지 휴대폰 기기라든가 정보통신 기기를 통한 사실상의 국민등록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해.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아. 왜냐면 그거 동의하고 살면 자기는 편하거든. 에드워드 스노든이 아무리 프리즘 프로젝트를 고발하고 폭로해도 사람들은 그때뿐이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자기는 더 편하거든. 그치. 그러면은 국민들이 개돼지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거지. 이런 측면은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에드워드 스노든은 뻘짓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이 현대 국가 자체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간이 자유를 받아들이는 그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논의까지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좀 자유스럽게 주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통제나 제한하는 거에 있어서도 무서움이 있지만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억압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런 제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잖아. 괜히 공무원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가치를 품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 억압되잖아. 뭐 요즘 시대에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냐?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자체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치안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가장 민감한 이슈가 아닌가 싶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치안이 안정적이기로 유명한데 새벽 낮에 길거리에 나서도 총을 맞을 일이 없는 나라라든가 그치. 뭐 근데 그것도 굉장한 억압과 감시와 통제에 의해서 구축된 시스템이거든. 그러면은 이 한국의 시스템이 이만큼 안정적이고 편하니까 그대로 긍정하고 갈 거냐 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국의 그런 등록 체제, 감시 체제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면은 당장 치안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억압과 감시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지. 국가의 권력과 무소불위함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본 방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긍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뭐 자기 평생 안 당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양자 모두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이 더 깊어져야 될 시점이라는 거지. 단순히 인권이냐 국가냐 안정이냐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놓여있는 층위가 어디인지 알고 그것들이 놓여있는 한계점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경종을 일깨워줄 수 있을 때 좋은 다큐라고 생각하고
뭐 국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당한 억압과 제재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기 때문에 점점 그 주제가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래도 방향성까지 더 제시해줬으면은 스노든 이야기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거에 방향성만 제시해줬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스노든의 그 폭로 이외에는 다른 측면은 다 안 다루지 다루는 다루잖아. 않고.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 그런 측면에서 뭐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화씨 911 감독 누구야? 마이클 베이. 마이클 베이는 아무래도 좀 다큐멘터리긴 하지만 작가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좀 이용하는 편이잖아. 그것과는 많이 별개의 영화이긴 한데 또 작가의 생각이 들어갔으면 또 오히려 또 그거에 대해서 비판점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일단 스노든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일단 대중들한테 알리고 대중들이 판단해라 라는 폭로였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뭔가 이제 방향성이나 길을 제시 안 하고 스노든 자체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됐다고 말합시다. 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국가가 지금 맞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 건지. 그런 지점만 딱 짚어주고 우리들한테 맡겨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 난 근데 마이클 베이 다큐나 이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아 그래? 마이클 베이 다큐가 까이는 건 답정너라서 까이는 그치, 거지. 그치. 특별하게 토론 토픽을 던져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난 이것도 그렇게 유의미한 토론 토픽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냥 스노든이라는 요원이 프리즌 프로젝트 사건을 폭로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상의 토픽은 우리가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굴리는 거지 이 다큐에서 제시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마이클 베이 다큐든 이 다큐든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적극성의 차이일 뿐 충분한 문제의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통제를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과 통제를 하면서 생기는 이점들에 대한 그 중간 지점에서 꼭지를 짚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영화까지는 아니었다. 그거는 나도 공감하는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그 촬영을 하면서 스노든과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1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영화를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했다 뭐 이거지 딱.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근데 좀 재밌는 건 딱 거기까지 했는데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줬다는 거고. 사실 이것도 태도는 좀 다르지만 답정너긴 하잖아. 이거 잘못된 거다.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영화제나 관계자들이 동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으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 비슷하게 하자면은 감시냐 자유냐는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자유롭기 위해서 감시를 택하기도 하고 혹은 감시를 포기하는 순간 국가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게 리바이어던이고 현대 국가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 체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다큐가 그 지점을 다루지 못한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미국 나빠요 오바마 나빠요 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운 소재고 직접적인 소재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과 맞닿아 있는 보다 층위 높은 이슈 인간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의 관계라든가 이걸 바라보는 대중들의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하면서 다큐를 찍었으면은 훨씬 더 얘기해볼 만한 게 풍부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난 시티즌4 예전에 봤지만 남들한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뭐라고 소개할까 그냥 이거 스노든 나와서 프리즌 프로젝트 폭로하는 다큐야. 이상의 할 말이 딱히 없거든. 그 안에 더 얘기해볼 만한 토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큐를 찍으면서 내용과 형식에 긴장을 주면서 형식주의적인 측면에서 비평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담백하잖아. 굳이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이 아니라 르포나 저널 같은 걸로 냈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겠지. 그 점에서 작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별점은 3개 정도 주고 싶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스노든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알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반역죄처럼 몰려버린 거잖아. 그 상황 자체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
소원수리 한 거지. 그러니까 소원수리. 예.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다 이미 예상을 한 거고 어떻게 자신이 행동을 해야 될지도 아는 상황인 거잖아.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국가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거에 반감을 가지면 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구나. 그거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건 개인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누가 대통령은 있고 누가 집권을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민주주의 국가 뭐 산다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눈치껏 그런 것들은 자유롭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 눈치껏이라는 것이 이미 벌써 억압되고 통제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렇게 글로 다 쓴 다음에 종이를 다 찢어버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충격받는 스노든의 모습과 그 종이를 하나하나 다시 쓰레기통으로 집어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나라와 개인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믿었던 그 신념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그냥 나라 자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냥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웃겨서 그 신념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옳은 거고 인권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말했다고 국가에서 너는 빨갱이 놈 새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 자체가 많이 소름 돋는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저는 별점은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다큐다 보니까 예능적인 재미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는 5점까지는 줄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억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바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습니다. 재용이가 마무리를 하자면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가 나를 감시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스스로 한번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나온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재웅이도 개발자고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좀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나는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였고 내가 남의 정보를 가져왔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른단 말이야. 아니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유익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 그게 더 무섭다는 거지. 좋게 쓰이던 나쁘게 쓰이던 그리고 그거 자체가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고.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겠네. 내가 걸어다니는데 내 사진을 막 누군가 찍어갖고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도 무서운 일이잖아.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그걸 가지고 나를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불쾌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화된 조폭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렇게 보면. 평소에는 워낙 무소부리의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행동에도 철퇴를 내리지 않아. 왜냐면 그 정도로 무너질 조폭이 아니거든. 하지만 자신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당장 집으로 찾아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조폭에 동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치. 왜냐면 그 밖으로 나가서 살면은 난민이지 난민. 그치 난민이 되는 거지. 난민이 되는 거지. 아니면 자연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인이 되던가. 이렇게 바라보면 시각이 확실히 달라지지. 조폭에게 동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개돼지들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반면 그게 필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개돼지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지 가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관리돼서 키워지는 거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지. 그게 너무 당연한지 알고. 하지만 그 이외의 삶에 제한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단 말이지. 잡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가끔 하는 게임 중에 게임을 만드는 게임이 있어. 직원 만들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을 고용해서 장르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이런 게임을 만드는데 책상을 배치하고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나는 사내 정치야? 어떻게든 공간을 축소시키려고 사람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책상에 앉아 있게만 만들고 화장실도 안 만들어줘. 근데 그렇게 해도 거기 있는 사원들이 일을 잘하고 이유를 뽑아낼 수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드니까 뭐 이거를 나라랑 대입해 봤을 때는 졸라 무섭네.
화장실은 왜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현대 국가는 오히려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지.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공간도 좀 더 편하게 충분히 확보하지. 왜냐하면은 그래야 나에게 동의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야 사람들이 조폭과의 동거에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정보적인 측면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게스트다 보니까 좀 더 이 이야기가 삶에서 더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웅이한테.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는 시티즌4였고 특별 게스트 재웅이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패턴 분석이라든가 이거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 일반 회사에서도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아무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뭐 영화 다루는 팟캐스트인데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저희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서 알아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처럼 투지폰 쓰시고 그러세요. 투지폰이 최고입니다. 병원에서 쓰는데 삐삐 쓰지 왜 삐삐. 삐삐는 이사분들이 와 있습니다. 아 진짜? 오 그렇구나. 네 하여튼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 시티즌4였고 오늘 나오신 특별 게스트 장재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영화계 105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